당신처럼 경직된 남성 에너지가 그녀의 내면 흐름을 완전히 막고 있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평범했던 내 일상에 균열을 냈다. 나는 8대를 함께한 아내와 손을 맞잡고 세운 삶 속에서 갑자기 이방인이 되었다. 정갈했던 주방엔 수정이 가득했고 우리 침실은 어느새 여신 에너지 방이라는 이름의 명상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처음엔 그저 황당했다. 그러다 점점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독성, 억압, 영적 진동, 의식적 해방. 내가 알던 서연은 점점 사라져갔고 그 자리에 모호하고 무서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사랑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태우고 떠나는 선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선택을 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단 하나의 이유도 남기지 않은 채.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정리하겠다고. 잿더미 속에서도 나는 다시 내 삶을 세워야 했으니까. 나는 민재, 40살이다. 서울 인사동의 골목 안쪽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내복원 공방과 가게가 있다. 전통 목가구와 빈티지 골동품을 복원한다는 건 단순히 낡은 것을 수리하는 게 아니다. 무너진 결을 살리고 시간 속에 묻힌 흔적을 되살리는 일이다. 20살 경영학과를 자퇴하고 난 후 처음엔 겨우 벼룩시장 한 켠을 빌려 작은 부스 하나로 시작했다. 남의 가게 구석을 전전하다 이제는 내 이름을 건 공간을 가진 사람이다. 처음부터 쉽진 않았지만 손때 묻은 나전칠기와 스크래치 난 장롱이 내 삶을 밀고 당겼다. 며칠 밤을 새워 가구 하나를 살릴 때마다 나도 조금씩 살아났다. 몇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곁을 지켰고 그들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 올린 신뢰는 어느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가게엔 단골이 생겼고 작업실엔 매일 먼지가 쌓였다. 내 아내 서연 지금 39. 우린 대학에서 만났다. 나는 경영학, 그녀는 마케팅 전공.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늘 눈에 띄던 여자였다. 내가 학업을 포기하고 골동품에 인생을 걸겠다고 했을 때 다들 고개를 저었지만 서연만은 예외였다.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있었다. 그 시절 함께했던 그 원룸은 지금도 기억난다. 좁은 공간, 나전칠기 냄새가 배어든 벽지, 중고 창고에서 끌어온 가구들, 친구 차를 빌려 새벽에 나무장을 실어 나르던 날에도 서연은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손을 거들었다. 전환점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다. 서울 강남의 한 부유한 부부가 1950년대 전통 다이닝 세트 복원을 의뢰했고 그 거래로 500만 원이라는 당시 우리에겐 상상조차 어려웠던 금액이 들어왔다. 그날 저녁 배달 음식 2개를 바닥에 놓고 먹으며 말했다. 언젠가는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공방을 만들자.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3년 뒤 결혼으로 증명했다. 결혼 자금과 저축을 탈탈 털어 서울 외곽 허물어지기 직전에 1950년대식 주택을 계약했다. 기와장 틈 사이로 비가 새고 장판은 울었고 벽지는 갈라져 있었지만 우린 개의치 않았다. 나는 저녁과 주말을 갈아 넣어 방 하나하나를 손으로 고쳤다. 초반 몇 달은 매트리스 하나 깔고 페인트 냄새 속에서 잠들었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다음날 또 망치질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래에 대한 확신은 더 뚜렷했다. 우리는 그 모든 피로 위에 희망을 얹고 살았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8년이 지나 있었다. 서연은 마케팅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했고 나는 가게의 평판을 단단히 쌓아 올렸다. 결혼 5년 차 한 인테리어 잡지에 공방이 실렸고 그 기사 하나가 내 삶의 궤도를 살짝 바꿨다. 첫 직원 현우를 채용했고 단순한 가구 리폼을 넘어서 유산 가구 복원이라는 영역까지 확장했다. 그때부터 제대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겨우 먹고 살던 시절이 끝나고 통장 잔고가 2자릿수로 바뀌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모든 게 잘 돌아가던 건 올해 1월까지였다. 그 시점에 몇 년 만에 서연의 언니 하은이 예고 없이 나타났다. 하은은 48살이었다. 그녀는 인생이라는 단어를 계절마다 새로 정의하는 사람이었다.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영적 각성, 웰니스, 요가, 에너지 정화 이름만 바뀔 뿐 언제나 그 본질은 뻔한 다단계 구조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우리 대화에 등장한 건 3년 전이었다. 그때 하은은 부모님께 삶이 바뀌는 치유 수련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500만 원을 빌려갔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그 순간부터 우리 부부는 하은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암묵적인 약속을 했고 그 평화는 꽤 오래 이어졌다. 하지만 그런 하은이 다시 돌아왔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치 지난 시간의 모든 파장을 잊은 듯 당당하게. 서연과 하은, 그 둘 사이에는 정확히 8살이라는 간극이 있었다. 그 간극은 단지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에 전혀 다른 두 세계였다. 서연은 언제나 옳은 길을 걸었다.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커리어를 착실히 쌓았으며 내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때조차 끝까지 내 편이었다. 반면 하은은 틀을 거부하는 사람이었다. 결혼은 3번이나 실패했고 직업도 사는 곳도 이름까지도 자주 바꿨다. 그녀에게 인생이란 일관성이 아닌 끊임없는 각성의 반복이었다. 봄이면 명상, 여름엔 힐링, 가을엔 에너지 조율, 겨울엔 마음 회복. 매번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또 다른 시작을 선언했다. 놀랍게도 서연은 그런 언니를 동경했다. 어릴 적엔 언니처럼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했고 어른이 된 뒤에도 그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하은의 자유 뒤엔 늘 누군가의 파편이 남았다. 대부분 그대가는 부모님이 치렀고 가끔은 우리였다. 그날 하은은 기어코 다시 우리 삶에 끼어들었다. 리스한 듯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골목을 휘젓고 들어오더니 창문 너머로 우리 동네를 쓱 훑었다. 너무 무미건조하네. 여긴 에너지가 잠들어 있어. 짐을 내리기도 전에 쏟아낸 말이었다. 내 얼굴을 보며 또 말했다. 당신 크라운이 완전히 막혔어. 독성 남성 에너지에 눌려서 숨도 못 쉬겠네. 그날 아침 나는 땀에 절어 있었다. 이웃집 데크 수리를 도와주느라 반나절을 망치질하며 보냈는데 돌아온 인사는 그게 전부였다. 하은은 애리조나에 차렸던 힐링센터가 무너진 뒤 진짜 나와 정렬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말은 거창했지만 본질은 늘 같았다. 무책임한 출발, 그럴듯한 슬로건, 투자자들 등골 빨아먹기, 그리고 조용한 파산. 서연은 언니가 다시 나타난 걸 정말 기뻐했다. 어릴 적 사진 속 두 사람은 꼭 붙어 다녔다. 나는 가족은 가족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겼다. 몇 주 머물다 또 누군가에게 돈 빌리고 사라지겠지. 기대한 건 그 정도였다. 애리조나 이야기도 들었다. 어떤 재벌 2세를 꼬셔서 사막 속 치유 성소를 열고 참가비로 500만 원짜리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얘기. 허브 차를 마시며 트라우마를 나누고 땀탕에서 지난 생의 상처를 씻어낸다며 결국엔 투자자들이 자금 유용 사실을 알아채고 끝장이 났다. 하은은 그걸 에너지 불일치 때문이라며 둘러댔다. 늘 그렇듯 책임은 타인에게 있었다. 처음 2주는 예상 외로 평화로웠다. 두 자매는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예전처럼 웃고 떠들었다. 서연은 언니의 엉뚱한 말들을 나에게 전하며 낄낄 웃었고 나도 하은표 영적 각성 시즌이라며 농담을 받아줬다. 심지어 셋이서 시내에 있는 괜찮은 식당에 외식까지 나갔다. 하은은 그 자리에서 식당을 에너지 오염소라고 부르더니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요리를 시켰다. 내가 인상을 찌푸릴 틈도 없이 서연은 즐겁게 웃었고 오랜만에 밝게 웃는 아내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안심했다. 그러나 변화는 늘 그렇게 온다.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그러다 어느 순간엔 모든 게 달라져 있다. 서연의 말투가 바뀌었다. 전에 듣지 못했던 말들이 그녀 입에서 흘러나왔다. 공간을 지켜야 해. 그건 독성 에너지야. 진동이 무너져 같은 말들. 대화는 점점 더 어렵고 엉뚱하고 피곤해졌다. 1월 말 첫 신호가 확실하게 나타났다. 서연은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친구 집들이 모임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대신 하은과 함께 여성 신성 워크숍이라는 토요 세미나에 참가한다고 했다. 참가비는 30만 원. 돌아온 날 그녀는 7만 원짜리 수정알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텔레비전도 끄고 말하길 시작했다. 에너지는 방향을 기억해.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난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늦은 밤, 우리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가게에서 막 들어온 오래된 전통 의자의 유래를 검색하고 있었다. 시대별 제작 방식, 나전의 결, 부재의 마모 흔적을 분석하는 게 내 습관 같은 취미였다. 서연은 TV를 보며 조용히 있다가 불쑥 말했다. 봐, 저 남자. 아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엉망진창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런 게 무급 감정노동이야. 남자들은 그걸 몰라. 나는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입술 끝에서 무언가 반박이 올라왔지만 생각보다 오래 멈칫했다. 나 요즘 열흘 넘게 하루도 못 쉬고 일했어. 어제는 빨래도 내가 다 했고 억울하다기보다는 이 말이 왜 필요했는지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다. 서연은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렸다. 내 말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대화는 점점 사소한 찌르기로 변해갔다. 왜 저건 내가 안 했어? 그건 내 목 아니야? 같은 말들이 한때는 웃으며 넘기던 일상의 균형을 비틀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 부부는 늘 분업이 잘 맞는 팀이었다. 나는 집 수리와 자동차 관리, 마당 손질, 무거운 청소 같은 일들을 맡았고 서연은 요리, 빨래, 장보기, 가계부 정리 그녀가 숫자에 훨씬 강했으니까 이 시스템은 8년 동안 별다른 마찰 없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는 마치 정서적 돌봄을 요구받는 무책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몰리기 시작했다. 내가 감정을 나누지 않는다. 섬세하지 않다. 지나치게 실용적이다. 그녀는 점점 내 존재의 결 자체를 해체하려 들었다.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쉰 시간이 넘는 주간 근무에 시달리며 욕실을 혼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한 게 누구였던가. 그 얘기를 꺼냈더니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남성식 회피야. 대화는 그 순간 끝났다. 그녀에게 논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감정, 그리고 자신이 정해둔 정의만이 유효했다. 책장이 어느 날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여신 에너지 깨우기, 가부장제의 사슬을 끈다, 내면의 목소리 듣기 같은 제목의 책들이 줄줄이 꽂혀 있었다. 표지는 하나같이 보라색, 분홍색, 황금빛. 책보다 표지가 말이 많았다.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마치 내가 보기만 해도 저급한 에너지로 오염된다고 믿을 것 같았다. 내 오랜 친구 지훈도 이상함을 눈치챘다. 어느 날 우리 부부와 지훈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었을 때였다. 서연은 식사 내내 젠더 규범 해체, 남성중심 구조 비판, 감정노동의 구조적 무시 등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었다. 그녀의 말은 논리라기보다는 슬로건에 가까웠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고개를 돌리기도 애매했다. 지은은 중간중간 맞장구를 쳐줬지만 지훈은 말이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야, 서연, 괜찮은 거 맞냐?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문자를 보며 나는 한참 동안 답하지 못했다. 지훈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내가 처음 벼룩시장에 부스를 냈을 때 트럭을 빌려줬던 사람, 고물장 앞에서 같이 커피를 나눠 마시며 꿈을 이야기했던 사람, 서연과 함께 4명이 휴가를 떠나고 매주 집에서 와인을 나눠 마시던 친구, 우리가 삶의 기초를 다지던 그 긴 시절. 그는 내 삶의 일부였고 우리의 결혼 생활의 일종의 거울이었다. 그런 지훈이 걱정할 정도라면 무언가 진짜 크게 어긋난 게 분명했다. 3월 초 하은이 집에 들어온 지 2달쯤 되었을 무렵 서서히 벌어지던 균열이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피로가 고이고 대화는 마찰이 되었고 그 와중에도 나는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방에서 일부러 찾아온 손님을 응대 중이었다. 오래된 빈티지 장식장에 대해 설명하며 3시간 가까이 대화를 이어가는 중 보리우리가 함께 키우는 반려견의 사료가 떨어졌다는 걸 알았다. 그 순간 나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보리 사료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은 손을 못 써서. 서연은 고개를 돌리더니 웃었다. 아니, 비웃음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내가 당신 하녀야, 민재?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쪽에서 날아든 주먹처럼 느껴졌다. 그건 심부름이 아니었다. 그건 당연한 가족 간의 협조였다.
보리는 둘이 함께 입양했던 아이였고 그동안 서연이 프리미엄 사료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말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덜 상처받는 방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그 부탁 하나에 젠더 기대치라는 말까지 끌어왔다. 내가 가부장제를 무의식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주방으로 사라졌다.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는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서연이 잠에서 깨기 전에 식사를 준비해왔다. 가끔은 국까지 끓였고 조용히 식탁에 차려두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어느 날부턴가 아무 의미도 없게 되어버렸다. 감사 인사도 사라졌고 기억조차 지워졌다. 그날 손님은 1950년대 희귀 장식장을 무려 550만 원에 구매해 갔다. 2달치 집세를 한 번에 해결한 셈이었다. 그런데 서연은 마치 내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라고 부탁이라도 한 것처럼 피로에 찌든 얼굴을 했다. 나도 어이가 없어 말을 잃었다. 그러자 하은이 등장했다. 그녀는 거실에 슬리퍼를 끌고 나타나더니 한마디 툭 던졌다. 민재씨, 의식을 좀 확장해보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서연이는 지금 영적 각성 중이에요. 당신의 경직된 남성 에너지가 그녀를 막고 있다니까요. 그 말에 나는 하은을 조용히 바라봤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건조하게 말했다. 결혼 3번 망하고 사업 3번 말아먹은 게 각성이면 난 그냥 계속 무지한 채로 살게요. 그리고 푹 자는 게 낫겠네요. 그 말이 끝나자 하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정알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고 그녀는 날 3차원에 갇힌 자중심적 인간이라 부르며 거칠게 방을 나갔다. 마침 그 순간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차가웠다. 결국 그날 저녁 누가 하은의 영적 여정을 무시했다고 욕을 먹었을까? 내가 그 사람이었다. 그날 밤은 기억 속에서도 이상하게 흐릿하게 남아있다. 우리가 8년을 함께해오는 동안 아무리 말다툼을 해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지켜왔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서연은 마치 내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함쳤다. 나는 단지 한마디 물었을 뿐이었다. 언니가 왜 우리 집에서 그렇게 제멋대로 굴 수 있는 거야? 그 질문 하나가 그날 밤 우리 사이의 선을 무너뜨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보려 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든 뒤라 눈이 충혈된 채로 주방에 서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두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우리 어제 얘기 좀. 하지만 서연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거실을 천천히 돌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손엔 향이 피워진 그릇이 들려 있었고 발밑에는 붉은 천이 깔린 방석이 펼쳐져 있었다. 촛불은 한쪽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애도 의식 중이야.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말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은 얘긴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그녀는 손바닥을 내밀며 내 쪽을 가로막았다. 지금은 신성한 공간이야. 낮은 진동 에너지는 받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난 알았다. 더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쓸 이유가 없다는 걸. 애초에 함께라는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나는 그제야 완전히 침묵을 택했다. 서연이 말하는 진동, 이식, 해방이라는 말들. 그녀의 언어는 내가 살아온 어떤 현실과도 닿아 있지 않았다. 내 삶과 시간, 노력, 열정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방어를 멈추고 설명을 접고 내 자리를 지키는 데만 집중했다. 지훈도 그 변화를 감지했다. 어느 저녁 우리 둘이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앉았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야, 서연 무슨 일이야? 지은이 그러는데 인스타에 요즘 의식적 해방이니 집착 끊기니 하는 글만 올라온다더라. 예전 같지 않대. 나는 잔을 비운 뒤 천천히 말했다. 나도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거짓 없는 말이었다. 그녀는 내 아내였지만 더 이상 나의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은이 서울에 돌아온 지 넉 달쯤 되었을 때 우리 결혼은 더 이상 결혼이라 부를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집에 들어오면 가방을 아무데나 던져두고 곧장 손님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이제 명상실로 변해 있었다. 조명은 어두웠고 탁자 위엔 공동카드로 구매한 수정, 초, 향, 그리고 알 수 없는 깃털과 뼈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벽엔 흰 천이 걸려 있었고 바닥엔 방석 몇 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종일 하은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끊임없이 적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공간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건 물리적인 금지가 아니라 정서적 거절이었다. 그녀는 점점 깨달은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냉소가 있었고 거리감이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우리 가게 5주년 기념 행사에 안 왔어? 너도 함께 준비했잖아.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우주는 실수하지 않아. 민재, 나는 조용히 응수했다. 그래도 공동카드 명세서는 실수투성이던데.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며칠 전 나는 그녀가 250만 원이 넘는 마음파동 조율 수련회에 다녀온 걸 확인했다. 명세서에 찍힌 이름도 아직 기억난다. 내면 정화 프로그램 천상의 여정.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서연은 내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다른 언어를 쓰는 외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차가웠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대신 내 삶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 5주년 행사는 내게 그 어떤 의미보다도 컸다. 처음엔 그저 벼룩시장 한 귀퉁이에서 시작했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케이터링도 준비했고 음악도 선곡했고 늘 곁에 있어준 단골 손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 했다. 그런데 행사 시작 1시간 전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은 에너지가 모임에 맞지 않아. 대신 하은 언니랑 여성 지혜 모임에 가야겠어.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 곁에 설 의지도 그럴 책임감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다. 사람들은 물었다. 사모님은 오늘 못 오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일정이 좀 겹쳐서요. 거짓말은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필요할 땐 참 편리했다. 다행히 현우가 그날만큼은 눈치 빠르게 움직여 주었다. 손님 응대부터 뒤처리까지 거의 나만큼이나 행사에 신경을 썼다. 행사는 사업적으로는 성공이었다. 매출도 좋았고 반응도 따뜻했다.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함께 시작한 사람이 그 자리엔 없었다. 자신이 이룬 반의 절반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름 하나가 귀에 계속 맴돌았다. 준호.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언급이었다. 준호가 그러는데 수성역행이라 요즘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대. 준호 말로는 시각화를 통해 금전적 풍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더라. 처음엔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이름은 점점 더 자주, 너무 자연스럽게 서연의 말 속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테이블 위에 놓인 서연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준호 벌써 보고 싶어. 언제 또 같이 떠날 수 있어?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잦아진 외출, 수련회, 갑작스러운 모임들, 낯설어진 말투와 눈길. 이건 단순히 하은의 영향이 아니었다. 서연은 이미 내 곁을 떠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아무런 드라마 없이 오로지 실용과 정리에만 집중했다. 결혼 전부터 내가 소유한 자산들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80% 이상 내가 복원한 가구들을 사진과 기록으로 정리했다. 공동 구매 내역의 영수증도 일일이 모았고 가게 수익을 위한 새 계좌를 만들었다. 사업 계정의 비밀번호도 전부 바꿨다. 그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나는 가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작업에 몰두하면서 머릿속을 비웠다. 현우는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느 날 새벽 작업에 몰두한 내 옆에 말없이 커피 한 잔을 놓고 갔다. 그 순간이 고마웠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은 더 잘 풀리기 시작했다.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되었다. 나는 보리를 산책시키고 먹이를 주고 차고에서 복원 작업을 하다 그대로 잠들었다.
서연과 나는 같은 공간을 떠도는 투명한 유령 같았다. 그녀는 나갈 때쯤 나는 들어왔고 눈길 한 번 주고받고는 서로 외면했다. 공동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영적 코칭 세션 30만 원, 오라 사진 40만 원, 영혼 회수 의식 200만 원, 2달 새 이런 항목만 1천만 원이 넘었다. 그녀는 내 재고 구매에는 그렇게 민감하더니 이런 지출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준호에 대해 직접 찾아보았다. 검색창에 그의 이름과 함께 붙은 키워드는 탄트라 변환 코치, 성스러운 남성 에너지 가이드. 홈페이지엔 상반신을 벗고 연꽃 자세를 취한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조금 더 찾아보니 캘리포니아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 걸려 개명한 이력도 있었다. 인생이 흔들리는 여성을 노려 수백만 원씩 갈취하는 전형적인 사입이었다. 4월 말 저녁 식사 중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번에 하은 언니랑 준호랑 의식 집단 사람들이랑 제주도에 가려고. 춘분 의식이래. 그 주는 우리가 결혼한 지 8년 되는 날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변명을 할지. 그래서 물었다. 준호? 그녀는 폰에서 시선을 들어 나를 처음으로 마주봤다. 그래. 준호는 공인된 영적 가이드이자 양자 의식 조율자야. 내 에너지 블록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줘. 나는 웃지 않았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은 그 남자랑 보내겠다는 거야? 널 특별하다고 말해주는데 돈 받는 사람이랑?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이내 날카로워졌다. 봐. 그게 당신 문제야. 하은 언니랑 준호는 내 잠재력을 봐주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날 진심으로 지지해준 적 없어. 나는 조용히 되물었다. 무슨 잠재력? 수정사고, 오라 사진 찍고, 깨달음이라고 부르며 돈 날리는 그거? 서연은 냅킨을 내던지고 방을 나갔다. 나는 식탁에 앉아 점점 식어가는 음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8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제주도로 떠났다. 나는 가게에서 희귀한 빈티지 장롱 복원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서연이 보내온 사진 속 하은과 V자를 그린 셀카가 있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 좀 소개해줘. 서연이 닷새짜리 치유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목엔 신성한 여성 에너지라는 문구의 타투가 새겨져 있었다. 등에는 60만 원짜리 해나 문신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이미 명세서로 그 금액을 확인한 상태였다. 그걸 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의 실오라기마저 끊어졌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밤 9시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가 작업 중이던 공방으로 들어왔다. 벽에 몸을 기댄 채 훈련된 듯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 나 요즘 깊이 생각했는데 나 자신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나는 샌딩기를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래, 가볍게 싸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언성을 높였다. 진심이야, 민재. 이 결혼 안에서 난 내 자아를 완전히 잃었어. 준호 말로는 내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재정렬하려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대. 몇 달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할지도 몰라. 나는 그제야 시선을 그녀에게 옮겼다. 주말마다 힐링 수련회 몇 번 다녀오더니 이젠 사입이 자기계발서에 나올 법한 대사까지 줄줄 외우네. 좋아. 서연, 내 마음대로 해.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날 바라봤다. 봐,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걸 늘 비웃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요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데? 내 눈엔, 내 안에는 사라지고 해시태그로 도배된 인형만 남은 것 같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는 마치 리허설이라도 한 듯 천천히 외우듯 말했다. 난 오랫동안 내 빛을 희생하며 살아왔고 당신은 내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았어. 이 집은 당신의 독성 남성 프로젝트로 가득한 왕국이었어. 나는 그녀가 그 대사를 끝까지 말하도록 가만히 두었다. 그녀가 멈추자 조용히 물었다. 다 끝났어? 서연은 또다시 준호 얘기를 꺼냈다. 그가 여성의 온전성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에 대해 말했노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호,
내가 지난 석 달 동안 1,000만 원 넘게 퍼부은 그 영적 코치. 우리 결혼기념일도 제쳐두고 그랑 제주도 간 그 사람? 서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덧붙였다. 괜찮아. 나 화 안 나. 그녀는 한동안 조용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다시 말했다. 하지만 명심해. 결혼은 잠시 멈췄다가 돌아오는 여행이 아니야. 함께 하든가 끝내든가. 중간은 없어. 그녀는 턱을 들며 말했다. 내일 떠날 거야. 벌써 다 쌌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지. 그 모든 흐름은 너무도 정돈되어 있었다. 연습된 대사, 극적인 선언, 미리 싸둔 가방, 마치 인생 코치와 미리 리허설이라도 한 듯했다. 그날 밤 그녀는 손님방에서 수정들을 1,000가방에 정성스레 포장하고 있었다. 내가 스쳐 지나가도 고개 한 번 들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오래전에 떠나 있었다. 나는 보리의 목줄을 들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걷고 또 걸었다. 숨은 차고 시야는 흐려졌다. 8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왔을 땐 그녀는 손님방에서 자는 척을 하거나 정말 잠들어 있었다. 수요일 아침, 그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집을 나섰다. 가방을 챙겨들며 남긴 마지막 말은 우주가 길을 알려주면 연락할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순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폐 안쪽까지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기분이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 모든 시간을 곱씹었다. 8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헐값에 영성대사 한마디로 모든 걸 툭 잘라내고 떠나다니. 내 인생의 8년이 마치 불도저에 밀려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평온함, 스스로도 몰랐던 짐 하나가 단번에 내려놓아진 기분이었다. 나는 침울해하지 않았다. 미련도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떠났어. 시작하자. 그날 오후 지훈이 친구 태훈을 데리고 왔다. 패럴리거리자 이혼 전문 변호사. 태훈은 빳빳한 파일을 꺼냈고 서류가 잔뜩 들어 있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걸 문서화하고 자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앉아서 모든 계좌를 하나하나 검토했다. 지훈은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하는 걸 도와줬고 태훈은 내 사업과 자산을 분리 보호할 수 있는 협약서 초안을 바로 작성해줬다. 그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내 삶을 되찾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의 모든 열쇠를 새로 바꿨다. 가게 보험에서도 그녀 이름을 제거했고 결혼 전 내 명의로 된 저축은 전부 새로운 계좌로 이전했다. 집 안에 있는 주요 물품들은 영수증과 함께 하나하나 문서화했고 공동 신용카드는 해지, 모든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정식 상담을 요청했고 전셋집의 임대 계약도 내 단독 명의로 수정했다. 집은 팔고 전세로 전환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지만 평화로웠다. 고요하고 명료했다. 소리 없는 냉전도 무언의 긴장도 없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다. 헬스장에 다시 등록했고 편의점 도시락 대신 제철 재료로 식사를 준비했다. 거실 한복판에 있던 수정 더미와 향, 초들은 전부 치워버렸다. 공간을 되찾는다는 건 생각보다 명확한 위로였다. 보관소에 넣어뒀던 빈티지 LP 플레이어 컬렉션을 꺼냈다. 그것들을 닫고 정리하며 복원 작업 중엔 음악을 틀었다. 어떤 상처도 붙잡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해서. 집안을 대청소했고 가구를 새로 배치했다. 서연이 걸어두었던 벽천들과 천조각들은 전부 떼어냈다. 창문을 열자 백향초의 잔향이 빠르게 사라졌다. 공기부터가 달라졌다. 보리도 차분해졌다. 이전엔 문 앞을 맴돌며 낮은 소리를 냈는데 이제는 한낮에 소파에서 등을 대고 편히 잤다. 강아지는 먼저 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가게에서는 오히려 사업이 더 잘 풀렸다. 현우와 나는 밀려있던 맞춤 복원 작업을 속도 있게 처리했다. 우리는 곧 2호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드센추리 모던 전문 매장을 따로 세우자는 구상이었다. 현우는 지난 3년간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다. 처음엔 단순한 목공 알바였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한 프로젝트를 끝낼 정도로 성장했다. 나는 그를 가게의 정식 공동 파트너로 만들었다. 그럴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고 싶었다. 서류는 완벽하게 정리했다. 이혼 결과와 무관하게 내 사업은 나 혼자 지킬 수 있도록. 삶은 빠르게 그리고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명확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서연의 SNS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하은이 그녀를 태그한 사진, 사막 한복판에서 흘러내리는 로브 차림에 손엔 수정구슬을 들고 찍은 셀카. 해시태그는 참담했다. 샵 쌍둥이 불꽃, 샵 아스트랄 제외 샵 신성한 산. 며칠 후엔 제주도의 수정 상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머리는 백금발에 보라색 끝. 옷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천 조각을 두른 모습. 샵성스러운 여정 샵 다시 태어나다 샵 여신 에너지. 나는 그걸 새 초쯤 바라보다가 앱을 껐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진짜 가짜 같은 짓 하고 있네. 그 이후로 그녀의 계정엔 하루에 서너 개씩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 붉은 바위 위에서 요가를 하는 사진, 석양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포즈를 취한 사진, 에너지 포인트 위에 금속 소리를 울리는 포크를 얹고 소리 테라피 중이라는 사진. 모두가 진지한 척, 심오한 척. 하지만 내 눈엔 그저 필터로 덧칠된 정체성 불안의 연극일 뿐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딸이 이상한 게시물만 올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걱정했다. 나는 사실만 간략히 설명했다. 준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건 그분들이 알 필요 없는 내 쪽의 쓰라림이었다. 그리고 늘 준호가 댓글을 달았다. 불꽃 이모지, 여신님이라는 멘트. 하지만 내가 정말 참담했던 건 그 중 하나의 게시물이었다. 어떤 의식 자리에서 준호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카메라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 옆에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다. 성스러운 결합 에너지, 잠든 신성의식의 각성이라는 캡션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둘 다 차단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아니지.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끝까지 봐야지. 더 이상 화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안쓰러웠다. 현실 대신 SNS 연극 속에서 자신을 소비하는 사람, 무대 위에 서 있으면서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배우처럼. 그녀는 이제 진짜 삶에서 퇴장한 사람이었다. 한편 나는 잘 나가고 있었다.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숙면을 취했고 헬스장에서는 개인 기록을 경신했다. 주말이면 지훈과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땀을 흘렸다. 가슴을 짓누르던 짐이 내려간 듯 몸이 가벼웠다. 집도 달라졌다. 전면 대청소를 했고 벽을 다시 칠하고 내 손으로 새 가구를 만들었다.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간 2천만 원 가까운 마음 상담과 수연의 내역도 모두 정리해 두었다. 변호사는 그걸 보고 피식 웃었다. 서연 씨, 진짜 각성은 하겠네요. 근데 인스타 해시태그식 각성은 아닐 겁니다. 내가 이혼 서류를 접수했을 때 서연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 직후 올라온 그녀의 SNS엔 온천에서 눈을 감고 합장한 채 찍힌 사진이 있었다. 캡션은 이랬다. 빛을 찾으려면 어떤 영혼은 부서져야 해.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삶을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 6번째 주가 되었을 무렵 나는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새벽엔 헬스장에 다녀오고 오전엔 가게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우리의 정교한 복원 작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한 럭셔리 호텔 체인에서 로비 가구 복원 의뢰가 들어왔다. 드디어 2호점 확장이 현실이 되었다. 나는 떠오르는 상권에 있는 작은 점포를 계약했고 20년 경력의 복원 장인을 새로 채용했다. 또한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합류했다. 현우는 1호점의 매니저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 팀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고였다. 금요일마다 우리는 점심을 함께 했고 공방엔 늘 재즈와 클래식이 흐르고 있었다. 손님들은 참 따뜻하고 정갈한 공간이네요라고 말했다. 나는 관계 스트레스 속에 묻혀 잊고 지냈던 내 본래의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정확히 한 달쯤 지나자 복원 의뢰는 꾸준히 늘어났고
그중 많은 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감정이 담긴 유산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타났다. 지민. 그녀는 오래된 보석함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혹시 민재 씨 맞으세요? 빈티지 복원하시는 분. 나는 도구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꺼낸 건 1940년대 고급 마호가니 목재로 만든 보석함. 자개 장식은 닳고 음악 장치는 멈춰 있었다. 할머니가 남기신 건데 다들 수리할 가치가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엔 애정과 결심이 함께 배어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구조를 살폈다. 이건 복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살릴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지민은 주저하지 않았다. 얼마가 들든 괜찮아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지민이에요. 어떻게 살아날지 기대할게요. 그녀가 떠나기 전 내 복원 작업 하나를 언급했다. 그 빈티지 의자요. 가죽 마감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제가 직접 작업한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그렇게 정성 들이는 사람 드물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명함을 건넸다. 그날부터 지민의 보석함은 나의 야근 프로젝트가 되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세심하고 정교한 복원은 마치 내 감정도 닦아내는 듯했다. 한편 서연의 세계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다. SNS는 희극에서 비극으로 바뀌었다. 물질적 성공과 영적 깨달음은 다른 길이다. 같은 캡션으로 은근한 공격을 던졌고 이후엔 눈물 자국이 남은 셀카를 올리며 영적 전사도 어둠의 밤을 맞는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준호는 댓글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하은은 해외 어딘가에서 또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녔고 서연의 점점 불안정해 보이는 게시물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이제 서연은 위치 태그조차 달지 않았다. 배경은 붉은 바위와 이름만 번지르르한 수련장이 아닌 어딘가 눅눅한 모텔방처럼 보였다. 오늘은 길을 잃은 기분,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하다 같은 글귀들은 깊이 없는 다급한 외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떠난 지 정확히 6주 되던 날, 나는 지민의 보석함 복원을 끝냈다. 작품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날 이혼 서류가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알림이 도착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다음 작업을 준비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뒀다. 첫째, 그녀는 스스로 결혼을 버리고 떠났다. 둘째, 공동 자금을 개인 영적 소비에 무단으로 탕진했다. 셋째, 결혼 중 준호와의 부적절한 관계 가능성은 너무 명백했다. 그녀는 사업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계의 절반을 주장했기에 변호사는 즉각 1,500만 원 상당의 공동 자금 반환과 법률 비용 청구 조항을 문서에 포함시켰다. 그날 밤 서연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민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너무 잔인해. 난 단지 나를 찾고 싶었을 뿐이야. 이혼하자고 한 적도 없어. 제발 이야기 좀 하자. 나는 단 하나도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런 문자가 왔다. 민재, 지금 변호사 쓸 돈도 없고 지낼 곳도 없어. 하은 언니는 떠났고 준호는 연락도 안 받아. 카드 한도는 다 찼어.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하자. 나는 짧게 마지막으로 보냈다.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제 모든 소통은 그쪽을 통해서만. 그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서연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그 많던 심오한 인용구들은 사라졌다. 현실이 그녀를 드디어 삼켜버린 것이다. 며칠 뒤 밤 8시 무렵 나는 공방에서 마지막 마감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지민이 완성된 보석함을 보러 올 예정이었다. 작업은 완벽해야 했다. 우리는 커피를 함께 마시며 복원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한 조용한 끌림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때 떴다.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SNS 속의 서연이 아니었다. 보라색 끝에 백금발은 사라졌고 엉망으로 셀프 염색한 갈색 머리, 헐렁한 맨투맨과 낡은 청바지, 붓고 짓무른 눈가. 민재 제발.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나는 문턱에 서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왜? 준호 씨는 또다시 내면 조율하러 간 거야? 서연은 무너진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 사람, 날 속였어. 모든 게 거짓이었어. 하은 언니가 소개했고, 내가 바보였어. 근데 이제는 정말 알겠어. 민재, 제발 우리 다시. 나는 그녀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끊었다. 고칠 게 없어. 서연, 넌 이미 길을 골랐잖아. 난 당신 아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8년이야. 그걸 그냥 버릴 수 있어? 나는 웃었다. 차가운 온기만 도는 웃음이었다. 버린 건 나 아니야. 너야. 내 언니, 내 사기꾼 멘토, 내 돌멩이들과 번지르르한 수련회, 그 모든 허상 속에 내가 직접 우리를 놓아버린 거야. 진짜 치료받을게. 그 영적 헛소리 말고 정신과 상담, 뭐든지 할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 어디서 자고 있어? 모텔. 며칠치밖에 돈도 없어. 하은 언니는 사업 자금 다 가져가고 연락도 안 돼. 그거 참 안 됐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책상 서랍에서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다. 여기 300만 원 있어. 보증금이랑 식비 정도는 될 거야. 공동 계좌 아냐. 내 돈이고 친절로 주는 거지 의무는 아냐. 서연은 봉투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진짜 이게 끝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좋은 걸 가졌어. 하지만 너 스스로 그걸 무너뜨렸어. 그럼 당신은? 그녀의 눈동자엔 씁쓸함이 떠올랐다. 나 없이도 잘만 사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니, 오히려 더 좋아.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민이었다. 보석함 원형이 담긴 카탈로그 찾았어요. 내일 커피랑 같이 들고 갈게요. 서연은 화면을 흘끗 보고 눈시울이 다시 젖었다. 벌써 날 대체한 거야? 나는 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니, 넌 스스로를 대체했어. 내가 아닌 너 자신이 우리를 버린 거야. 이제 그 선택을 안고 살아.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 커피와 카탈로그를 들고 가게에 왔다. 복원된 보석함을 본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할머니가 이 모습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복원 기술, 목재, 장인의 손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시간과 기억에 대해. 지민은 무심히 말했다. LP 캐비닛도 있어요. 고칠 줄 아는 사람 찾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걸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젠가 봐드릴게요. 지민은 웃으며 덧붙였다. 그럼 그 전에 먼저 저녁부터 하죠? 단순했다. 의식도 마음 조율도 해시태그도 없었다. 오직 정직한 삶과 솔직한 관계. 나는 내 가게를 지켰고 내 자존심을 지켰고 무엇보다 내 평화를 되찾았다. 서연은 자신의 신성을 찾았다 했지만 나는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쓸모없는 환상에 자리를 내주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가능해졌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되찾는 여정이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현혹된 신념과 말뿐인 위로에 기대었고 누군가는 묵묵히 상처를 꿰매며 현실을 살아냈죠. 배신은 아팠지만 그 안에서 나는 더 단단해졌고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만났어요. 결국 중요한 건 누굴 탓하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였죠. 사랑이 끝나도 삶은 계속돼요. 그리고 그 삶은 내가 선택한 것들로 다시 빛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